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영이라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는 Q 아카데미 멘토링 강연의 강연자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갓 학생 신분을 벗어난 나이대로 학생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런 제가 지금까지 삶에서 겪고 느꼈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건데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강연의 주제를 나의 이야기, 그리고 장애가 있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라는 담백한 주제로 걸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26살이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나서 줄곧 전주에서만 살았던 전주 토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2월에 서울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했어요. 지금은 제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사실 아직 뭐 이뤄낸 것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약간 민망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띌 법한 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재밌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학 입시라는 중요한 관문에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들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시기에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또는 약간의 설렘을 느끼는 것처럼 취직준비생이라는 신분 또한 마찬가지로 진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관문을 어렵게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런 준비 과정을 겪고 있자니 왠지 그때 그 시절이 오버랩 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제 나이가 20대 중반에 불과하기도 하고 아직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만큼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학생분들보다는 제가 몇 년은 좀 더 살았잖아요. 그래서 더 다양한 것을 겪어봤던 선배로서 제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줬었던 몇몇 에피소드나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길 바라며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어린이가 저의 7살 때 모습이에요. 지금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때는 클러치라는 보조기기를 짚고 다녔어요. 사진에서 드러나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이 되기 이전까지는 서울에 별로 와본 적도 없는 전주 토박이었어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전주에 계시고요. 저는 20살이 된 이후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졸업식 때까지 학교 기숙사에서 부모님과의 독립생활을 해왔습니다. 언제나 도움이 필요했던 제 생활에서 항상 보조 역할을 해주시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대학 1학년 때 정말 많은 심리적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경직이 심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뇌성마비 지체 장애인인데요. 태어날 때 양수가 먼저 터지는 바람에 힘겹게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서 거의 선천성에 가까운 후천적 장애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애는 제 일생과 함께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장애로 인한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진 않았어요. 신체적인 변화 말고 장애와 관련해서 정말 큰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처음으로 전동 휠체어에 앉게 된 20살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어린이였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성장기 안에서 임팩트 있었던 이야기들을 몇 개 들려드린 다음에 제 일생에서 20살이었던 시점이 가장 큰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서 대학생이 된 이후의 이야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6살 때까지는 거의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척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열심히 병행해서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는 클러치나 보조개 신발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며 혼자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이 간혹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넌 왜 이렇게 걸어? 이렇게 물으면 몸이 불편해서 그래 라고 쿨하게 대답했고 그러면 친구들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 이상으로 파고들지는 않았거든요. 제 성격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어릴 때부터 밝고 당돌한 편이었어요. 자존심이 세서 저 스스로가 절대 위축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매 학년 3월마다 반장도 했었는데요. 장애가 없는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나름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감을 쌓아왔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처럼 막 뛰어놀 수는 없지만 꼭 그런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것만이 어울릴 수 있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애들이 고무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옆에서 고무줄을 잡고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도 꼭 발로 고무줄을 튕기는 거 부럽지 않게 신나게 놀 수 있었어요. 활동 반경도 제한적이고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문제가 없었으니까 신체 장애로 인한 장애를 딱히 체감하진 못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머리가 굵어지다 보니까 아쉬운 게 많아지더라고요. 체육 시간이나 운동회 때 마냥 구경만 하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내가 여기 있어서 뭐 하나 싶고 처음으로 장애 때문에 속상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관심을 두었었던 남자애가 제 얼굴은 안 보고 저와 항상 동행하는 클러치나 지팡이 같은 보조기구를 멀뚱히 쳐다보면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고 자존심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이 거추장스러운 보조기구랑 서서히 멀어지게 됐고 저랑 같이 다니는 친한 여자친구들 손에만 의지하게 되었는데 이게 다 이제 커서 지난날을 돌이켜봤을 때 이때의 일은 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어떤 주요 사건의 중요한 발단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잠시 후에 자세히 썰을 풀어볼게요.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내가 보조기구를 들고 다니지 않고 여느 여자애들처럼 친구 손만 다정하게 잡고 걸으면 그냥 똑같이 나도 평범해 보이고 뭔가 더 자연스러워 보일 거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학교 생활을 해 나가다가 결국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2번 일어났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매일 붙어서 다니는 친한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 패턴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제가 화장실 갈 때나 점심 먹을 때나 또 체육 시간에 운동장 나갈 때 일일이 매 순간 제 손을 잡아주면서 부축해 주었어요. 물론 친구들은 별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순히 친구의 입장에서 저를 도와줬던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선한 감정을 배제하고 그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 매일 그런 식의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한 중노동이었다고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은 늘 있긴 했지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워낙 어렵기도 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나도 다른 애들과 다를 바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기분 하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 즐거움만 보였었던 거예요. 보조기구를 사용했던 때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더 다양한 친구들에게 고루 도움을 받아도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고 뭐 배려심도 부족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 욕심만 챙겼던 부분도 있었죠. 어쨌거나 결국 트러블이 좀 생기게 되면서 당시에 저는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친구와의 트러블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장애 때문에 불거진 일이니까 정체성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었죠. 지금은 뭐 세월도 많이 흘렀고 더 이상 가슴이 찡하지도 않을 만큼 덤덤해져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인내심 좋은 봉사자라도 이걸 매일 다 해주기엔 엄청난 무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당시 너무 어렸으니까 마치 거기까지 헤아리지도 못했고 어렸던 친구들도 그냥 버티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어릴 때라서 시간이 흐르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사이좋게 지내게 됐지만, 그 이후로 저는 이전보다 약간 소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몸이 불편한 내가 자칫 주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이전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게, 그 도움을 받고 나면 그 고마움을 느끼는 나의 감정을 속으로만 외치지 말고 밖으로 표현을 언제나 항상 하게 되었어요. 사춘기 한창 때에는 이렇게 형성된 습관 때문에 나 자신이 괜히 비굴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저의 장애를 비관적으로 여겼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사람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물이라서 그런 소심함에도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역으로는 그런 트러블이 있었던 시기한테 괜히 고마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게 되면 곧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호의를 받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잖아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건 좋은 습관이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어준, 근데 아프기도 했지만 고마웠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저는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괜찮은 결론을 짓기로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진짜 얼마나 어리고 어리석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주변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고, 그래서 가끔씩 주목도 받는 편이긴 했어요. 다행히 그 주목이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주목이어서 저에게 좋은 영향이 컸었죠. 그래서 좀 거만해진 건지 아주 가끔씩은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잘 움직이지 못하는 내 속마음 속사정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즐겁게 뛰노는 친구들이 야속할 때도 있었어요. 쟤네는 장애가 있는 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알까? 나는 너희보다 뭔가 부족한 요소가 한 개 더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불편하고 힘든데 이런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보듬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무슨 엄청난 나르시즘에 빠진 이기적인 유치원생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오글거리고 유치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건 진짜 어렸을 때 얘기고요. 그때의 저를 지금 시점에서 객관화해서 얘기하자면, 나라는 사람을 포함한 환경과 또 사람들,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이 각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걔네들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올바르게 인지를 못했었던 거죠. 어렸으니까. 근데 실은 26살이 된 지금도 가끔은 헷갈려요. 장애 때문에 물론 불편한 거는 일상적으로 느끼긴 하지만 장애는 그냥 나를 이루는 일부 특징일 뿐이잖아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턱을 발견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곳에 경사로가 있고 턱이 좀 많은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적어도 바깥에 돌아다니는 장애인은 장애를 거의 느끼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잘 갖춰진 환경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까먹어버려요. 그런 편리한 공간에서 불편함 없이 다니는데 말이에요. 사실 이런 조건보다 더 흔하게 마주하는 실제 상황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자신감 충만하다가도 휠체어가 오르지 못하는 장벽을 만나면 내 자신이 그 오르지 못할 턱의 높이만도 못하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하염없이 나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으니까요. 분명 장애는 내 특성 중 일부뿐이라고, 그래서 나를 그저 장애인이란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딱한 이미지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늘 불만이었던 만큼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닌데, 실은 이렇게 나한테 막중한 영향력을 끼치는 특성 또한 장애구나.
모든 상황이 이렇게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장애로 귀결될 것 같은 불안감에 자신감을 잃을 때도 물론 있었어요. 대부분의 장애인이라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도 의식 속에는 항상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난 이렇게 태어났고 갑자기 장애가 없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거를. 여러분도 이런 의식은 다 이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더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의 전부가 아닌 장애가 나의 전부를 지배하는 상황이라니,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언제 겪어도 참 당황스럽고 그 기분도 별론데 도대체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나는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덤덤해질 수 있을까? 막연한 느낌이 컸었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2개의 문장을 만들어 와봤어요. 저의 성장 과정 안에서 늘 머릿속에 있었던 내적인 갈등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봤는데요. 1번, 신체 장애는 일부일 뿐 나는 개성도 강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이화영이다. 2번, 하지만 가끔 어떤 장애물 앞에서는 단순히 이 장애 때문에 나약하게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개성도 강하고 많은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이화영은 성립할 수가 없다. 1번까지는 희망차고 좋죠. 각자 좋아하는 거라면 누구나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누구에게나 각자의 분야에서 잠재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2번이 1번을 가로막아 버려요. 2번도 왠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2번이 뭔가 더 임팩트가 있죠. 2번에만 신경을 써버리면 아마 우리 장애인들은 뭔가를 잘해보고자 의욕이 만땅이었다가도 그 장애물 앞에서 기운이 빠지기 쉬울 거예요. 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공부 말고 다른 게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처럼 아직 학교 생활만 해봤던 학생이라면, 거기다 사춘기까지 겹친다면 이 일부에 불과할 것 같지만 나에게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장애 때문에 방황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충돌하는 2 명제를 각각 나름대로 인정하기로 했던 것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었던 첫 사례였어요. 나는 몸을 쓰는 활동 외에 실제로 공부처럼 몸의 움직임을 요하지 않는 임무는 참고 노력한다는 가정하에 분명히 잘 할 수 있어요. 그럼 잘해야 마땅하죠. 안 그래도 우리는 선택의 폭이 넓지도 않으니까 이건 잘 해내도록 노력해야겠죠. 2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정말 장애가 되는 상황에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건 뭐냐. 이건 그냥 조금 쿨한 태도로 얽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살기 힘든 구조예요. 제가 휠체어를 타니까 휠체어를 타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만 국한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아직도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건물이 훨씬 많이 잔재해 있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버스의 경우에도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저상버스가 아닌 버스가 더 많잖아요. 근데도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제 모습, 또 저상버스에 오르는 제 모습을 보는 많은 어른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 참 살기 편해졌다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아직도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게 많은데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거는 실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많이 얹잖아요. 실제로 예전 같으면 저상버스도 없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더 적었고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불편한 현실 요소들이 하루아침에 싹 다 휠체어가 다니기 편한 형태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많이 개선된 고 그만큼 앞으로도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항상 주관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잃지 않되 일단 현재를 포함한 당분간의 내 조건을 현실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 불편함의 존재를 쿨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비롯되는 스트레스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나름의 합리화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장애로 인한 장애에 크게 구속되지 않고 개성도 강하고 많은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까지 실은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잘 하지 않으면 먹고 살 방도를 찾기도 힘들다고 학창 시절 내내 이런 류의 조언만 하셨었거든요. 저도 딱히 반발심은 갖지 않았어서 나는 정말 그렇구나.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노동은 내가 관여할 수 없으니까 두뇌를 활용한 직업을 택해야 하는구나. 그러려면 당연히 성적을 좋게 유지해야 하겠구나. 라는 이런 사고회로가 저에게 주입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피아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전 참고로 어릴 때 피아노 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재능도 꽤 있어서 음악 쪽으로 직업을 갖고 싶었었는데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 이렇게 엄마한테 말씀드려보니까 엄마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거는 나중에 취미생활로 해라. 우선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일단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듣고 보니까 틀리지도 않고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역시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고 별 미련도 갖지 않았었어요. 제가 현실주의자적인 면모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화나 소설도 판타지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요. 정말 현실에서 있을 법한 연출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류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쨌거나 우리 앞엔 일단 비켜갈 수도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 긴 여생을 내가 가진 장애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어쨌든 살아가야 하니까 기왕이면 장애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좀 덜 고생하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죠. 제 옆에 있는 보통의 학생이 나는 공부가 싫다. 공부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면서 학생의 본분인 공부랑 거리가 멀어지려고 한다면 글쎄요, 솔직히 자신이 그 필요성을 느끼기 전까지 제가 너 공부해야 돼 라고 강요한다고 갑자기 그 학생이 공부를 좋아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만약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면 그 장애가 있는 학생이 똑같이 공부는 내 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방관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성적과 행복이 비례한다는 가정이 모든 케이스에서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학생 신분일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이끌어내야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고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범위나 진로의 선택지도 넓어질 뿐더러 선택지의 퀄리티도 더 좋아지는 등의 그런 장점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장애가 없는 친구들보다는 있는 친구의 경우에 그 편차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제가 나온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상묵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QOLT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관련 소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면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쟁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대에 얼마 전에 창설된 장애인권 학생 동아리에도 정말 멋지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함께 장애와 관련된 문제점을 공감하고 개선하려는 다학도 차원에서의 노력에 함께 동참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이 또 큰 활력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학교에 다닌다고 이런 기회와 경험이 거의 없다 이런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의 학교일수록 갖는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꽤 쏠쏠해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고등학교 시절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는 파트에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